네, 여야 후보들의 대선 행보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경청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각오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앞으로 철저하게 채우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를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전국 순회 이제 첫 일정이 부산, 경남, 이제 울산 이렇게 네.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인 건 분명한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한번 지난 대선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예.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좀 밀려서 좀 열세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 대선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대선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예. 처음으로 불경 지역에서 앞섰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후보가 보수 성향의 후보를 앞선 이런 곳이 지금 불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는 한 6%포인트, 그리고 울산에서는 10%포인트, 그리고 경남에서는 조금 지긴 했지만 1%도 안 되게 졌어요. 예. 근데 불경 지역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뭐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이 비슷하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경 지역을 국민의힘 후보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대선을 이길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예. 거죠. 예를 들면 충청권 지역에 충청권 대망론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업고 갈 경우에 충청권 지역을 내주면 TK 지역은 결국은 이기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불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줘야만 서울 수도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 지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지역으로는 이제 부울경인데 연령층으로는 청년층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뭐 매주 타는 버스에서 메타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뭐 M, Z 뭐 이런 단어가 자꾸 들어가는 거 보니까 2030 청년층에게 아직은 뭔가 어필할 것이 많다. 제대로 지지를 확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그쪽을 겨냥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이것도 역시 뭐 여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예. 있는 거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확실하죠. 나오잖아요. 예. 40, 50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 유권자의 30% 넘게 차지하는 게 20, 30대입니다. 네. 이 20, 30대 표심이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결국 대선 이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20, 30대는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0대는 50% 정도는 부동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층한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더군다나 청년층들은 응답하는 걸 보면 뭐 후보를 꼭 정해놓은 건 아니다. 바뀔 수도 있다 얼마든지라고 하는 응답도 꽤 많으니까.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을 챙겨주느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로 와닿게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제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가 떠도니까 각종 이제 CCTV 기록이라든가 병원 진료 기록들을 다 공개하면서 이제 해명에 나섰는데 이거 뭔가 선거 전에서 어딘가 뭔가 또 약점이 있지 않나라고 엉뚱한 일이 계속 이제 소문이 돌까봐 미리 차단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호감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형수 욕설 파문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홍역을 겪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여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이런 가짜 뉴스가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김혜경 씨가 지금 뭐 입원을 했는데 남편이 뭐 폭행을 해서 그런 것처럼 가짜 뉴스가 돌게 되면 예.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유언 비어를 계속 퍼뜨리는 것을 그냥 둘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찍기 싫다 마지막에 네.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성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해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비호감도가 특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이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높고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여성 투표율이 훨씬 높습니다. 남성보다. 네.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여성들의 부동층이 30% 훨씬 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면 여성들이 투표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아마 우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특검할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뭔가 불씨가 살아있는데 민주당은 아무튼 검찰 수사 다 끝난 다음에라고 이제 못을 박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조건부로 논의를 하려면 합시다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 발 빼는군요. 근데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BBK 특검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곧 2월에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선거로 말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12월에 선거가 있었고 지금 이제 3월에 선거가 있지만 3월에 무슨 일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더 정식 대통령 취임은 5월이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첫 단추부터 못 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법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수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받을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 대장동 불법 대출 문제 그때 왜 수사 덮었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뭐 뉴스타파가 또 보도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 대출 받고 돈 못 갚은 거 한 380억 정도가 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그거 남욱 씨한테 책임 못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못 물었느냐? 권력층이 뒤에서 비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계속 곽상도 50억 클럽부터 시작해서 예. 이거 수사 대상에 민주당은 넣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기부터 걸리죠. 특검 누가 임명하느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임명권 가져야 된다. 이러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그 수세에 몰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 정도만은 인사, 다른 뭐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인사여야 되는 거지. 국민의힘처럼 우리가 특검 임명하겠다? 만약에 특검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출범했다고 치죠. 근데 특검이 민주당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걸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나는 지금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없고 정책적으로 비록 100% 완벽하지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시면 제가 받겠지만 내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일부러 그런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관련돼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계속 특검이 소환해요. 계속 언론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지금 이제 본선 들어가면서부터 대통령 선거 될 때까지 특검이 계속 소환하고 계속 수사하고 그렇죠. 여론의 주목도가 그럴 수 있죠. 전부 대장동 특검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선거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습니다. 끼칠 수 있기 예. 때문에 걱정한다는 뭐 이미 거죠. 프레임 자체가 그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피하고 싶겠죠. 자, 그것은 아무튼 민주당은 검찰 수사 다 끝나기까지는 뭐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으니까 뭐 그렇게 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방한단이 와 있습니다. 상원의원이 와 있고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제 외교 담당이 와 있고 해서 방한단이 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거의 한 1시간 차이 정도로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물론 약간의 진보적인 어떤 외교 입장, 보수적인 입장, 뭐 대화도 좀 다른 것 같고 만나는 방식도 좀 다르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외교적인 접견을 하는 자리면은 대통령 정도면 상석에 앉고 나머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중앙에 앉고 가운데 앉죠. 예, 양쪽으로 긴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 협상단이나 우리 쪽 그 뭐 접견을 해주는 사람이나 그렇죠. 그 있고 상대편에 미국 협상단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앉게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서
양쪽으로 긴 테이블 놓고 그 자기가 중앙에 가운데쯤 뭐. 예, 협상단 대표 양쪽 중앙에 앉고 당 관계자 그리고 미국 협상단 관계자 이렇게 양쪽으로 쭉 앉아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혼자서 상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당 관계자, 미국 협상단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왠지 외교적으로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 윤 후보 측이 설명하기로는 상석에 앉아서 예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권위적으로 보여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뭐 이 정도 권위는 갖춰야지 대통령 후보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대통령 후보 자격이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 자격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 만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분들한테 예. 특히 젊은 층이 받아들일 땐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윤 후보는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도 열었어요. 왜냐하면 하긴 뉴욕타임즈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갔기 때문에 뭔가 좀 신경이 쓰였는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놨습니다.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뭐 만나서 할 얘기는 있죠. 근데 외신 기자하고 만나는 자리야 만나야죠. 뭐 의뢰 다 어떤 후보나 가지게 되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일 이재명 후보가 뉴욕타임즈 편집국장하고 뭐 임원 등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뉴욕타임즈가 어떤 논조를 갖느냐, 특히 한국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조야에 있는 인사들이 이 후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자극이 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뭐 외신 기자 클럽하고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걸 보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정반대. 예. 그러니까 확실한 보수색을 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뭐 핵의 공유, 뭐 전술핵,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반대, 뭐 등등 그 동안에 있던 걸 갖다 다 뒤로 돌려버리는 거긴 한데. 근데 뭐 우리나라 보수층이 생각할 때는 종전선언 너무 서두르는 거다, 네. 앞서가는 것이다. 비핵화 안 됐는데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기존에 이제 레파토리가 그대로 사실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핵 공유하고 네. 전술핵 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핵 공유 꺼냈었잖아요. 예. 그때 미 국무부 관계자가 그랬죠. 무지의 소치. 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예, 너무 몰라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주장하잖아요. 북한 보고 비핵화하라고 하면서 비핵화 안 된 상태에서 비핵화 단계적으로 가든 아니면 일괄 타결로 가든 간에 비핵화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핵 공유하거나 전술핵 배치 문제를 논의하면 북한이 비핵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그런 권한을 나눠주는 것은 이건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하고 굉장히 크게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그 좀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 측도 굉장히 불쾌감을 그렇죠.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그건 나중에 후보들 간에 토론을 벌이거나 하면은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한번 겪었는데도 학습 효과가 캠프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을 뭔가 정리를 해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우리는 확실히 보수색을 띄워야 되겠다. 보수층을 확실히 결집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 판단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 얼마나 나빴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직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을 안 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대위 구성은 사실 아직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엉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전권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예. 선거대책위원회가 크다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겨울 가서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거의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다 갈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내가 무슨 뭐 정권을 달라고 그랬다 무슨 내가 정권을 갖다가 뭐 어디다 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여러 사람 도와줬지만 내가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도와주니까 당신 밑에서 내가 무슨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말이야.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어찌 들으면 달라는 얘기 같은데 정권은. 뭐 그 얘기가 그 그 얘기인 얘기가 것 그 얘기 같은데요.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음. 지금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검토하지도 않았던 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면 네. 우리도 이런 대안 하나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흘린 것이지. 아하. 뭐 원톱이다 아니고 뭐 투톱 체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투톱 체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받을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톱은 나다. 내가 총괄하는 것이다. 그럼 그 총괄하는 사람이 다 정권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까 봐 저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어찌 됐든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올 것 같고 20일 날 뭐 출범하는 거 선대위 출범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자신이 들어올 정도의 어떤 그 좀 빗자루질을 다 해놓고 예. 좀 판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혁신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캠프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형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지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충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또 하나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정권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지지도, 그다음에 이제 이 후보와 윤 후보 각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가 세 가지가 서로 이제 하나로 맞춰져가는 이제 동기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양당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후보, 윤 후보의 격차도 조금은 줄어들었고 뭔가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짝 사그러드는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널뛰기 하는 여론조사 믿지 마시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나만 믿지 마시고 예.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계속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예요. 예. 그 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온 거는 다 ARS 자동답 전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 자동답 조사의 조사 방법론의 차이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포집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한 가지 요인 정도, 그러니까 이 폭이 어느 정도냐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만약에 갤럽 조사에서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미 나왔잖아요. 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민주계 쪽이나 민주당의 좀 외곽 쪽쯤 되는 예. 그 지지층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음. 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수는 있겠다. 예. 근데 앞으로도 여론조사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절대 하나만 믿지 마시고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 가면서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비교해서 평가하는 작업을 좀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뉴스 시간에도 한번 다 모아가지고 여론조사들을 추이를 갖다 살펴보는 뭐 그런 정리하는 시간 한번 근데 갖는 그건 것도 그렇게 좋을 것 하면 같습니다. 누군 틀리고 누군 맞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이게 서서히 동기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쯤 되면은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는 현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 좁혀진다고 할 때 그때 여론이 진짜 여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